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58세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아파트 1502호에는 박정수 씨 내외가 삽니다. 올해 62인 박정수 씨는 은행에서 퇴직한 지 2년이 됐고 부인 윤미자 씨는 60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도에서 마주치면 윤미자 씨 눈가가 자주 부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정수 씨가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30해를 함께 살았지만 정작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서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윤미자 씨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는지, 점심은 뭘 해줄 건지, 저녁 반찬은 왜 맨날 똑같은지 잔소리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박정수 씨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 불안함을 아내한테 풀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미자 씨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아내가 집 밖에 나가니까 자기도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요가 수업 끝나고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차 마셨다고 하는데 화장을 다시 고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박정수 씨는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62 먹은 남자가 아내 뒤를 몰래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날 윤미자 씨는 요가 선생님과 카페에 갔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45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둘이 마주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박정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박정수 씨가 윤미자 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을 피우냐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악을 썼습니다. 윤미자 씨는 어이가 없었죠. 요가 선생님이 새로 문을 여는 스튜디오에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길래 관심 있어서 얘기를 들어본 것뿐이라고 했어요. 자기 노후 자금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수 씨는 믿지 않았어요. 30해를 함께 산 아내를 믿지 못한 겁니다. 윤미자 씨는 그게 더 상처였다고 했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는데 이제 좀 자기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석 달을 보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진 건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 당뇨가 심해져서 합병증이 온 거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윤미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싶었던 거죠.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윤미자 씨는 요가도 그만두고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고 매일 아침 남편이랑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박정수 씨는 처음엔 미안해하면서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박정수 씨가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내를 의심한 게 평생 후회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미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자기도 남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퇴직하고 힘들어하는데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꼭 맞잡힌 모습을 우연히 본 제가 왜 그렇게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30해를 함께 살았지만 진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집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28해를 남편이랑 살았어요. 남편 강민호는 중소기업 경리부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위치 선정을 잘못한 데다가 경쟁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가 마트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올해 86이신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어요.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졌어요. 저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낮에 집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밥도 라면으로 때우고 어머니가 화장실 가는 것도 제대로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되받아쳤어요. 자기도 우울해서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폭발했어요. 당신은 우울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우울하지 않냐고, 나도 힘들고 지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셨어요. 자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을 위해 사셨던 분인데 말년에 이렇게 눈치를 보시다니 너무 안 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당황했어요. 28해를 함께 산 아내가 진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난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더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식사를 챙기고 어머니랑 산책도 나가고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2달쯤 지나서 남편이 작은 회계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남편은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제가 마트에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돌봤고 주말엔 같이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서서히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변하고 있을 무렵 저한테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분이 있었는데 같은 식품 코너에서 일하는 김동철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60살이었고 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여의었다고 했어요. 김동철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커피를 건네주고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만나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쉬는 날에도 연락이 왔고 점심 같이 먹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결혼한 몸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김동철 씨한테서 온 문자를 본 거예요.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고, 왜 그런 문자를 보내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1년 넘게 집에서 놀고 먹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김동철 씨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남편은 눈치챘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감시를 당해야 하나 싶었죠. 어느 날 김동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했다는 걸 아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음이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28해를 남편과 살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김동철 씨는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남편은 저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어머니 수발 드는 사람으로만 본 것 같았는데 말이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혼하고 김동철 씨와 새 출발을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어요. 28해의 세월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김동철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고, 그냥 좋은 동료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김동철 씨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 사이는 조금 어색해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김동철 씨가 마트를 그만뒀습니다. 다른 곳에 더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지만 아마 저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 김동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라고, 남편분을 잘 보필하시라고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김동철 씨한테 고백을 받았던 것,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 하지만 결국 남편을 택했다는 것까지 다 말했어요.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1년 넘게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저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고,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 게 잘못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부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했어요. 결혼한 지 28해 만에 처음 하는 진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우리 부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돕고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저도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우리 아파트 2103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엔 이정호 씨 내외가 사는데 슬하에 아들 둘을 뒀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 둘째 아들 때문이었어요. 둘째 아들 이준석 씨는 올해 36인데 결혼을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은 다녔지만 월급을 모두 자기 취미생활에 쓰고 집에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형편이었죠. 이정호 씨 부인 한명희 씨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남편 이정호 씨는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어요. 한명희 씨는 남편한테도 서운했습니다. 평생 아들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을 희생했는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집에 돈을 안 가져오니까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명희 씨가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생 좀 설득해달라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도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동생 인생은 동생이 알아서 할 거라고,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오히려 엄마를 나무랐어요. 한명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부모로만 보지 사람으로는 안 본다는 걸요. 평생 희생하며 키웠는데 정작 자기 노후는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한명희 씨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들들 뒷바라지는 그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 이정호 씨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자식들 챙기는 게 부모 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명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둘째 아들 이준석 씨는 황당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어요. 한명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독립할 나이라고, 36이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발끈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어떻게 나가냐고, 부모가 자식을 내쫓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 이정호 씨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한명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냐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아들도 망치고 자기들 노후도 망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눈빛에서 단호함을 본 거예요. 그동안 무조건 자기 말을 들어주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할 수 없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이사 가는 날 짐을 싸면서 투덜댔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 비용을 보태주며 앞으로 잘 살라고 격려했어요. 아들이 나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명희 씨는 처음엔 허전했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혼자 살게 하니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는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혼자 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석 달쯤 지나서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왔어요.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부모님한테 뭔가 사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자기를 내보낸 게 고마다고, 혼자 살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명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고, 아들들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또 다른 부부가 살았습니다. 3동 804호에 사는 최영수 씨와 그 부인 박미선 씨였어요. 최영수 씨는 올해 59이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56이고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는데 알고 보니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최영수 씨가 2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26살 젊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자꾸 의지하게 됐다고 했어요. 박미선 씨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사업 때문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호텔 숙박비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출장 간 적도 없는데 말이죠. 박미선 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던 최영수 씨도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장난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미선 씨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와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만 남았다고, 그 여자를 만나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했어요. 박미선 씨는 그 말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럼 나는 늙은 여자라서 버리겠다는 거냐고,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세월은 뭐냐고 울부짖었어요. 최영수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박미선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56의 나이에 이혼을 하라니 이제 와서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따졌어요.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싸웠습니다. 매일 밤 고성이 오갔고 집안은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영수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박미선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해줬고 특히 저희 아파트 부녀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박미선 씨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반년쯤 지나서 들은 소문인데 최영수 씨가 그 젊은 여자한테 차였다고 했어요. 여자가 나이 든 남자는 싫다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영수 씨는 그제야 자기가 뭘 잃었는지 깨달았나 봐요. 박미선 씨한테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을 했답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흔들렸지만 결국 안 된다고 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미선 씨 자신이 변했어요. 반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기 삶을 되찾았던 거예요. 박미선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만 카페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줬어요. 특히 우리 또래 여자들이 자주 와서 차 마시고 수다 떨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말했어요. 처음엔 남편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56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미선 씨 카페는 지금도 장사가 잘 됩니다. 이제는 직원도 1명 뒀다고 해요. 저희 아파트에는 형제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5동 1203호에 사는 김태진 씨와 그 동생 김태수 씨 이야기예요. 형 김태진 씨는 올해 61살이고 동생 김태수 씨는 58입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형 김태진 씨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가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동생 김태수 씨는 공부는 못했지만 장사에 재능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젊었을 때는 각자 잘 살았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재산은 반반 나누되 어머니는 형이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잘 모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동생 김태수 씨는 그 결정에 불만이 있었지만 아버지 유언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 김태진 씨가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보내버린 겁니다. 물론 좋은 요양원이었지만 동생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라고 하신 건데 요양원에 보내는 건 불효라고 생각했던 거죠. 동생이 형한테 따졌습니다.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냐고 집에 모시라고 했어요. 형은 자기도 직장 다니고 바쁘다고 요양원이 오히려 어머니한테 좋다고 했습니다. 전문 간병인도 있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두 형제는 그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동생은 형이 돈은 많으면서 어머니한테는 정성을 안 쏟는다고 비난했어요. 형은 동생이 형편도 안 되면서 괜히 잘난 척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형제는 연락을 끊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셨는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셨어요. 치매가 왔고 거동도 불편해지셨습니다. 형 김태진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오라는 거였어요. 형이 급히 달려갔는데 요양원 앞에서 동생을 마주쳤습니다. 동생도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2년 만에 마주친 두 형제는 어색했지만 일단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이 희미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 형제는 어머니 양쪽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뜨셨어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시더니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두 형제는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형제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는데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지 못한 게 평생 후회될 거라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그날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끼리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릴 적 추억도 떠올리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서로한테 서운했던 것들도 풀어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둘 다 울었어요. 그 뒤로 두 형제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동생 식당에 형이 찾아가기도 하고 형 집에 동생이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진짜 형제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7동 502호에 사는 정미경 씨와 그 친구들 얘기예요. 정미경 씨는 올해 55인데 고등학교 동창 4명과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등산도 가고 팝도 먹고 수다도 떨었어요.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죠.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이선희 씨가 다른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난 상대는 또 다른 친구인 최순자 씨 남편이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선희 씨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최순자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따졌더니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선희 씨를 1년 전부터 만났다고 했어요. 최순자 씨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정미경 씨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 둘한테 사실을 말했어요.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친구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친구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선희 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어요. 최순자 씨는 친구 관계를 끊자고 했습니다. 배신한 친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 한 명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이선희 씨가 잘못했지만 30년 우정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화를 냈어요. 정미경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친구 편을 들어줘야지 왜 배신자 편을 드냐고 따졌습니다. 정미경 씨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이선희 씨 사정도 들어보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선희 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정미경 씨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이선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순자 씨 남편을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1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했답니다. 부끄러워서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고 그때 최순자 씨 남편이 위로해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남편으로만 생각했는데 자꾸 의지하게 됐다고 했어요. 최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외롭다고 친구 남편한테 손을 댄 게 말이 되냐고 그건 변명일 뿐이라고 소리쳤어요. 이선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미경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최순자 씨한테 물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최순자 씨는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28해를 함께 살았지만 배신한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이 답이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최순자 씨는 발끈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참고 살라는 거냐고 따졌어요. 정미경 씨는 말했습니다. 참고 살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이혼하면 최순자 씨 인생도 완전히 바뀐다고 그게 정말 원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씨한테도 말했어요. 최순자 씨 남편과 헤어지라고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당장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최순자 씨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5명의 친구는 만나지 못했어요. 최순자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미경 씨 말대로 신중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혼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28회의 세월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선희 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부인한테 매일 용서를 빌었어요. 상담도 받으러 다녔습니다. 최순자 씨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이선희 씨는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미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둘이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이선희 씨가 한 일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고립되어 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친구로서 이선희 씨가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경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정미경 씨는 이선희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5명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미경 씨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5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고등학교 동창 4명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최순자 씨도 이선희 씨도 초대했어요. 처음엔 최순자 씨가 거절했습니다. 이선희 씨와 같은 자리에 있기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미경 씨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생일이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와달라고 했어요. 최순자 씨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생일 파티 날 5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정미경 씨가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르면서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고등학교 때 몰래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던 일, 수학여행 가서 밤새 떠들다가 혼났던 일, 대학 입시 때 서로 격려하며 공부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최순자 씨를 봤습니다. 최순자 씨도 이선희 씨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선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최순자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고 하지만 30년 우정이 아까워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친구로 지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친구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우정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5명은 다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또래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해요.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저도 남편과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니지만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많이 편안해 하십니다. 저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니까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세요. 박정수 씨 내외도 지금은 잘 지내십니다. 요가는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엔 남편도 같이 다녀요. 둘이서 나란히 요가 매트 깔고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한명희 씨네 둘째 아들도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드렸답니다. 한명희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박미선 씨 카페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 또래 여자들이 자주 모여서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공간이 됐어요. 박미선 씨는 요즘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답니다. 57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김태진 씨 형제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납니다. 이번엔 같이 여행도 간다고 해요. 60이 넘어서 형제끼리 여행 가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정미경 씨네 친구들도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과 서로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가는 것, 그게 우리 나이의 사랑입니다.